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위에 있는 요게 조문토기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맞고, 여기 연대도 이런 데서 그 선사시대 고대인골 나온 것 중에 일본에서 건너온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대체로 유전학자들하고 그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보다 한반도 쪽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게 훨씬 많다. 그래서 굳이 이런 지도 그릴 것 같으면은 이런 화살표 작게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엄청 굵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실에 부합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이제 자꾸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국가 간에 의해 갖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경계선을 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유럽에서 영국 넘어간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넘어간 사람도 그렇고, 그 해양 민족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는 다 자기 집 앞마당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있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오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리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래의 대세 방향은 여기서 이쪽이다. 이거는 모든 유전학자들이, 전 세계 유전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일로 화살표를 끊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일로 화살표 끊는 거는 성립이 안 되고, 굳이 한다면은 여기 거를 엄청 굵게 그리고 요거는 짧게 그리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설명을 보면 신석기 시대 원거리 교를 해가지고 부산 동삼동과 통영 그 연대도 등 남해안에서는 일본의 조몬토기와 흑요석, 그리고 제주도에 해가지고 이 고대부터 이제 일본으로부터 온거리 일방적으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은 조몬 시대, 그다음에 야요이 시대, 뭐 고분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 것들이 뭐 야요이 시대는 거의 고조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건너간 거고, 조몬 시대도 우리 쪽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건너갔는데, 이걸 거꾸로 고대부터 우리는 일본이 마치 일본 고대인들이 우리 역사를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아주 호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청동기 시대 해가지고 뭐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전쯤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동을 하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팩트 자체가 틀렸죠. 이게 처음으로라고 하려면 저 중국 이쪽 지역에서는 벌써 이제 그 3000년 전쯤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도 전남 영암 같은 데서 이미 그 기원전 2500년 전에 청동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써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역사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했냐 하는 이야기에 이것이 결국 이제 국가 설명을 하는 건데, 국가가 이제 뭐 점점 우두머리가 필요해져서 권위와 권력을 갖게 되었다. 결국 국가가 탄생한 걸 말하면은 단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군을 갖다가 이제 빼버리고 마치 이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여기 조그만 뭐 이제 마을 국가들이 탄생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인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물이 이제 이 토기를 설명한 걸 보면, 요거는 뭐 중부형, 남부형 자꾸 갈라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어떤 강력한 정치 권력이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조각조각 나누는 건데, 고인돌 하나를 놓고 보면 고인돌이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무덤이자 뭐 제사 지낸 장소인데, 그래서 한반도 남부 일본의 저 큐슈에서까지 나타나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요령성에도 나타나고,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이 저 특이한 형태의 이걸 갖다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으면은 그 특이한 형태의 그런 이제 고인돌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저기 전남 제일 끝에서부터 만주까지 같은 형태의 그런 무덤이나 걸 사용할 수 있었겠냐 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제 고조선이란 정치체를 설명해야 다 이해가 되는데, 무슨 소리를 쓰든지 고조선을 지우고 단군조선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영혼이 없는 설명에다가 팩트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역사를 시간을 축소할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반도도 그렇고 특히 중국은
이거보다 기원전 2000년, 1500년 전보다 이런 시기에 이 청동기가 많이 나와요. 화가점 하층문화에서도 보면 초기에는 이거보다 상당히 이런 그 청동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다 이제 촉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목적은 이제 어떻게 하면 단군과 고조선을 지울까 그 목적 가지고 지금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연대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요소 지역에 있었던 동이족의 청동기 연대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시베리아 쪽보다 적어도 1000년 이상 빠른 걸로 돼 있고요. 중국의 유물을 다 비교해봐도 최소 600년, 700년은 앞서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청동기는 동이족 요소 문명에서 시작돼서 전체 한반도 시베리아로 퍼져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죠. 지금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지배자의 등장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발전할수록 뭐 이런 역할이 더 커지면서 지배자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중앙박물관이면 여기 뭘 써놔야 돼요? 단군을 쓰고 단군조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군조선 같은 건 그런 나라는 전혀 없었고 여기저기 조그만 마을들이 뭐 수천 개의 마을들이 조각조각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며 권력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청동검과 석검, 커다란 고윤돌 등은 이러한 지배자들의 힘과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그러니까 뭐 수만 개의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고인도로 갔다가 저기 남해안에서부터 저 만주까지 우리 똑같이 무슨 족장 회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고인도를 똑같이 만듭시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란 단군조선이란 그 나라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설명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최초의 나라 고조선과 여러 나라들하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언제 등장했는지가 빠졌죠? 가장 먼저라고 시기는 써놓고 언제 등장했는지는 빠졌어요. 그다음에 기원전 2세기 이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제, 동해, 사만 같은 나라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크기와 발전하는 수준이 달랐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 경쟁과 갈등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통합과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마한, 진안, 변환의 작은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며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백제신라, 가야로 성장했습니다. 마한, 진안, 변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쓰는 건 다 뭐 보고 쓰냐면 삼국지 그 위지 동의전에 사만조하고 후한서 사만조 가지고 쓰는 건데 삼국지하고 후한서는 전부 다 이 사만을 방사천리 사방사천리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사방사천리면은 지금 키로수로 치면은 한 1700km쯤 되는데 한 면이 지금 여기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500k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촉소해가지고 이게 다 반도사관으로 일본인들이 만든 반도사관으로 촉소해서 시간을 이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국시대를 써놓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의 이제 삼국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라는 독자 연호가 있습니다. 그 단군왕점이 고조선을 세운 2333년을 출발점이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단군과 고조선은 한미적 역사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앞에 쭉 설명한 거에선 전혀 설명 안 하다가 여기 와서 뚝 떨어져서 이제 그 이름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단군왕검 BC 2333년은 면피용으로 써놓고 여기에서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하고 연도가 언제가 나와요? 이 중국의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와 경쟁할 정도로 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중국의 연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조선은 그 서기전 7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군조선은 이란 나라는 그 얘기를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이 박물관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저쪽에 벽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기원전 2333년에 문헌 기록에 단군 왕검이 있다, 단군 조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쓰고, 고조선이 멸망한 거는 정확하게 저기 보면 이제 108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인용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원 그 청동기의 그 시작이 늦어도 기원전 10세기쯤에 만들어진 추정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정도 시기에 실제로 나라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원전 24세기 2333년은 그냥 기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설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도 교과서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뭔가 과학적인 근거, 고고학적인 근거로 보면은 한국의 국가의 기원은 기원전 10세기를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게끔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 단기연호 얘기하면서 기원전 24세기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발견된 그 홍산문화 같은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것도 설득력 있다라는 방식으로 박물관도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럼 고조선은 중국 연나라와 교류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계통의 철기 문화를 차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은 철기를 자체 생산한 게 아니라 연나라로부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이 정체 속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역사 발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수입해와야, 그 선진 문화로부터 그 수입해와야 문화가 발전한다, 그 논리를 그대로 써놨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전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연나라 사람 위만이 이제 철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써놨다가,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위만에 관한 중국사를 다 뒤져봤는데 철기는커녕 쇠검자도 나오는 게 없다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 얘기 빼놓고 교과서에서 이제 5세기 BC 5세기 무렵 철기가 시작됐다라고 요즘 써놓고 나서 그다음에 3세기 무렵 확산됐다, 결국 이제 위만 때 와서 확산됐다라고 하는데, 고조선이 철기를 자체 제작하지 못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명도전은 여기 이제 명도전이잖아요. 명도전은 청동으로 만든 손칼 모양의 돈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그 손칼에 있는 발굴명 글자 때문에 명도전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명도전을 이제 중국 학자가 둘로 분류했는데, 저 명도전 끝에 보면 저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이 네모난 거를 방절식, 네모 방자 써갖고 방절식이라 그러고, 원형을 갖다가 원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국 학자 장박찬이 뭐라고 했냐면, 원절식은 고조선 명동이라는 게 고조선에서 만든, 고조선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는데 고조선이 남의 적국의 화폐를 계속 사용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100% 원절식이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도 아니고 중국 학자 장박찬이 중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인데, 중국 학자 장박찬이 이걸 갖다 고조선 그 명도전이라 그랬으면 당연히 이걸 반영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일제 식민사관에 따라 가지고 중국 전국 시대의 연나라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라고 해가지고 마치 고조선을 연나라의 속국 또지는 내지는 이거 하나 만들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연나라에서 명도전을 수입해다가 유통시켜서 사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철기를 BC 7세기에 이미 이제 사용했고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나오니까, 그런 그 유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이제 결국 계속 연나라 설명하고 있는 거는 3세기 BC 3세기 2세기라고 지금 그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와의 분쟁을 써놓으면서 우고왕 때 이르러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아련하고자 했지만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고조선은 중국과 한반도 중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 문제 등으로 한나라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큰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우고왕이 있던 고조선이 지금 평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이유가 평양에 있는 고조선이 한반도 중남부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 중국 한나라와 중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역을 못하게 고조선이 막아가지고 옛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SF 소설에서 해도 우스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건 다 위만조선이 지금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걸 다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위만조선과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국경이 밀접한 지역에 서로 맞대고 있어야 전쟁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설명을 못 하니까 평양에 있던 그 위만조선이 한반도 중남부에 있던 나라들이 저쪽에 이제 한나라와 중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 전쟁 났다는 건데, 그 당시에 한반도 중남부에 있던 나라들이 한나라하고 1년에 무역을 하면은 몇 개나 얼마나 했다고 그걸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이 한나라가, 중국 한나라가 이 반발을 했겠느냐.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다 반도 사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전쟁을 1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란 건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한나라에서 이 전쟁 때 5만 8천 명 이상을 동원했는데 한반도 중남부 국가에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다 이제 위만조선이 전부 다 지금 하북상 일대까지 다 걸쳐서 있었던 위만조선을 평양 일대로 이제 축소시켜 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한 다음 옛 고조선 땅에는 중국 한나라의 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한사군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고구려 등 주변 나라가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군현이 없어지거나 중국 동북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낙랑군만이 4세기 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동북지방 지금 만주 지역으로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사군이 지금 한반도 안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라고 설명하면서 낙랑군만은 4세기 초까지 이게 평양 일대에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중국 동북공정 한국지부박물관이라고 하면 딱 맞는 내용들을 해놓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딱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딱 바로 생각난 게, 일단 제목부터가 틀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옥저나 동해 이런 거는 이제 국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니까 사료에 나온 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사료에는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전이죠. 동옥저라고 되어 있고요.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옥저에서는 동자를 빼버리고 예에서는 동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거꾸로. 이거는 사실 의도가 있는 거죠. 정확히 무슨 의도인지를 딱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료에는 분명히 동옥저 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멋대로 옥저 동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치 비정이야 뭐 많이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보신 문장들이 다 소위 말하는 국가 형성론, 이 프레임 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뭐 국가가 뭐 발생을 하고 뭐 뭘로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 앞에서 뭐 기원전 뭐 10세기 이렇게 올라가는 뭐 청동기 시대에서 다 나왔던 얘기죠. 그 얘기를 여기 서기로 들어온 1000년 뒤의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저기서 뭐 말로만 그냥 삼국유사 인용해가지고 뭐 2300 어쩌고 해놨을 뿐이지,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고 국가라는 게 사실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통일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니, 뭐 간섭과 견제를 받았니. 간섭과 견제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점령당해가지고 고구려 일부가 됐죠. 이미 언제 기원전 1세기 내지 서기 1세기 경에. 이게 부곡절을 추모왕이 점령한 게 삼국사기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영향을 받고 자시고 그게 아니고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이미 다 편제가 된 건데,
무슨 뭐 그걸 갖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국가형 성능, 그러니까 원시적인 마을들이 뭐 합쳐져 가지고 조금씩 하는 그거를 갖다가 무슨 기원전 20세기 이때도 아니고 무려 서기 3세기, 저 중국에서는 뭐 삼국지 시대 유비관우 장비가 막 말 타고 달리는 그 시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뭐 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개념이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딱 보면은, 아, 이게 서기 3세기에 이 동네는 이러고 있었네? 저 바로 옆에 중국에서는 유비관우 장비가 막 영웅담을 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념이 있는 사람이면. 부여는 고조선 다음으로 우리 역사에 나타난 나라입니다. 중국 길림시 일대의 수도를 세운 부여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부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성 북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성은 만리장성인데, 이 시기에 중국의 만리장성이 저 길림까지 왔냐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반도 사관에서 이게 그 반도 북쪽에 뭐가 나오면 바로 그 서쪽으로는 안 가고 그 북쪽 조그만 데로 연결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우리 역사 강역을 축소하려고 하고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동북공정 한국지구 박물관 나온 이야기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고조선은 중개무역 등으로 한나라와 갈등을 겪다가 기원전 108년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조선은 이 평양에 있다는 거죠. 이후 고조선 땅에는 한나라 군현 낭랑이 설치됐습니다. 낭랑 문화는 고조선 문화를 바탕으로 중원 문화 등이 더해져 독특한 성격을 이루었습니다. 주민도 파견된 관리 등을 제외하면 고조선 때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낭랑은 313년 고구려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고 주변 나라와 교류하며 삼국의 성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낭랑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역사를 쌓아올렸던 주축은 바로 고조선의 옛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설명하는 건데, 평양으로 그려놓으면 바로 반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반 사람들 잘 알 수 없게 해놓는 건데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조선이 중개무역 때문에 한나라와 갈등을 겪었다. 이거 다 완전한 거짓말인 거죠. 낭랑 문화는 고조선 문화를 바탕으로 뭐 독특한 성격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일제시대를 설명한 거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일제 문화는, 그러니까 주민도, 일제시대 때 주민도 파견된 관리 등을 제외하면 조선 때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낭랑이라는 식민지를 갖다가 아주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낭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낭랑은, 평양에 있던 낭랑은 아주 우리 역사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그게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다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이병도가 한국사 대관에서 낭랑을 갖다가 마치 알렉산드리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낭랑이 한반도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문화가, 중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역사가 발전한 거다. 고조선이 멸망한 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낭랑에 대해서는 중국의 많은 사료들이 그 위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한서에 보면은, 후한서 주석에 낭랑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그래서 낭랑궁 장자면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요동에 있다라고 중국 사료에서 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독자방역 주요에는 낭랑군 조선현을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 북쪽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식민사학자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이 학문적 노예들인 이 식민사학자들은 낭랑이 아직까지도 평양에 있다라고 전제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을 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 문화를 과거부터 갖고 있던 나라이기에 이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일어나나 지금 알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면은 한국은 옛날부터 식민지였고 고대부터 식민지였고
중국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발전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발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중국 동북공정 한국지부 일본 구구파 역사관 한국지부 역할을 그대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평양에 있었다는 낭랑을 갖다가 아주 이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낭랑 투기해가지고 낭랑 무덤에는 투기가 껴목걸이로 늘 함께 묻혔습니다. 이 뭐냐면 북한 학교에서 일본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덤을 3,000기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단 한 기도 중국 한나라식의 무덤을 발견 못했다. 중국은. 근데 이 식민사학 이것들은 머리 쪽부터 발끝까지 그냥 식민사학에 꽉 차가지고 이게 전부 다 평양이나 지금 뭐 황해도 그런 일대에서 나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식민지인 낭랑군의 위치가 그 이제 평양 일대에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이 중국 문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재 신초 선생이나 북한 학계는 이 무덤을 평양 일대에서 나오는 이 무덤을 뭐라고 보냐면 낭랑 국의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최리가 왕으로 있던 낭랑 국의 무덤.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 낭랑 군의 무덤이 아니라 낭랑 국의 무덤으로 보는 건데 이 낭랑 국은 뭐냐면 그 위만조선의 유민들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이게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의 무덤으로 지금 이제 보고 유물로 보고 이 사실을 팩트로 왜곡하고 다 조작하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에도 역사 기록에 북방의 유목민 흉노와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흉노 투기의 말장식과 청동 그릇이 함께 무덤에 묻히기도 했으며 아니 중국의 행정 식민지인 낭랑군 무덤에 왜 흉노 거를 갖다가 중국 애들이 왜 갖다 묻냐 하는 이야기예요. 앞뒤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북한 땅을 갖다가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중국 동북공정에 그 이바지 하려고 이바지 할까 연구해가지고 다 갖다 붙인 건데 제대로 붙이려면 여기에다가 그 위만조선의 후예들이 만든 최씨 낭랑국의 유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죠. 중국 답사 많이 다니는 데 없잖아요. 중국에 뭐 각 성박물관은 우리가 다 다녀봤는데 거기서 지금 중국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 한나라 거라고 주장하는 한나라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건데 거기서 본 한나라 유물하고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지금 북한 평양 지역에서 나오는 이 고고학적 유물들 요걸 잘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문헌 기록으로는 평양에 낭랑군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학자가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고학적인 유물 가지고 저거 낭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된 논지는 그 무덤이 한나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북한의 학자들은 이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거 한나라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기 이제 저 흉노와 가까운 흉노 특유의 말장식 저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그 유명한 게 그 평양에 그 나왔던 그 벨트 버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한나라에서 만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거 한나라 거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영남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인 그 정인성 교수가 한 5년 전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중국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중국에서 그런 게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정인성 교수가 그 얘기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은 그런 벨트 버클 가지고 저게 중국 거니까 저것도 중국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바뀌어서 이게 그 한나라 무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결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저 이제 마지막 강록만 흉노꽃도 발견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한나라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결론은 바꾸지 않는 그 아주 그 매우 보수적인 그 이제 학문 지식의 변형에 있어서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고학적인 유물도 그렇게 큰 근거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어준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듭니다.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얼마나 우리 역사의 축복이었 나라고 이제 써놓는 게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시켜놓고 거기에 나온 유물은 전부 다 이 중국에서 가져온 거라고 설명하면서 중국 여러 지역에 가져온 값비싼 칠규와 청동그릇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평양 지역이 중국의 식민지 낙랑군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식민지가 된 거는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래서 낙랑이 정치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치까지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낙랑군이 중국의 행정구역인데 유주사나 낙랑군이란 행정구역인데 이 낙랑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랑군 설명은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 시대 설명하고 대체하면 똑같다 그랬죠.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찬양을 낙랑에 빗대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철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기원전 4세기 무렵이고 전국적으로 제작 사용한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설명이 한반도에 철기가 처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조선 사람들이 철기 생산을 못하고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것도 4세기 무렵이고 그러니까 북한학계는 철기의 시작을 서기전 7세기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그 서기전 기원전 1세기 무렵에야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됐다라고 이 철기 문화를 갖다가 첫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산하지 못했고 중국에서 받아왔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원전 1세기라는 아주 느린 시기에나 확산됐다라고 또 식민사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명하면서 기원전 100년 무렵 한반도 중남부에는 사만의 작은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많은 54개, 진안과 변안 각각 12개의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백제신라 가야로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만을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 54개, 54개 진안 변안은 각각 12개씩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만이 사람들은 나중에 3세기, 4세기 무렵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네 72개 꼬마 국가들이 우글대고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결론은 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도회가 여기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사만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중국의 삼국지 후한서 가지고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삼국지 후한서는 사만을 다 방사천리, 사방사천리 지금 키로수로 약 1700km 한 면이 1700km라고 하는데 여기는 500km도 안 되는 데에다가 가둬 놓고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건데 그 중국의 그 만주원류고는 청나라 권룡제 때 편찬한 만주원류고는 그 사만을 지금의 요동반도에 있는 거를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천리를 설명하려면 그 최소한 요동반도쯤은 돼야 되니까 설명하는 건데 전부 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 남부에 갖다 놓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호도하고 있는 거죠. 이 문헌사학 고고학자들은 왜만 나오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국이 드디어 나왔네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외등과의 접촉도 빈번해졌습니다. 국제교류 보여준다 그러고 야요이 투기, 청동, 투겁창 등은 일본과의 교류를 잘 보여줍니다.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야요이 시대 때 이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농사를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그 토기 제작 기술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여긴 거꾸로 일본의 야요이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마치 문화를 전수한 것처럼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마한진안 변환을 여기다 그려놓고 여긴 딱 그려놨잖아요. 여기가 낙랑군 대방군을 갖다가 평양 일대하고 황해도 일대를 중국의 식민지인 낙랑군 대방군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낙랑군 대방군이 여기 있었다라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지금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뭐냐면 낙랑군은
여러 차례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지금 요동은 요동반도를 뜻하지만 고대 요동은 하북성 일대를 뜻한다는 여러 논문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갖다가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한진안 변환을 여기 그려놨는데 나중에 뭐 후사만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기원전 100년 전에 여기에 있었다는 건 아무 이제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자랑스럽게 야요이 토기 해가지고 일본의 야요 문화가 마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유물인 것처럼 야요이 토기 딱 그려놓잖아요. 토기들을 갖다 마한해가지고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의 마한에서는 토기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옹, 항아리, 시루 등 다양한 모습이 발견되며 특히 토기의 입 주변에 띠를 덧댄 겹 아가리 항아리와 양쪽에 구멍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귀 달린 항아리가 대표적입니다. 하면서 이걸 갖다 지금 마한토기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선 고려 관에 가 보면 이거 고려 토기 이거는 고려 자기는 아예 고려 거다 이게 되는데 이걸 마한 토기라고 설명하려면 마한이란 나라가 어땠고 그러면 마한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왜 마한 토기가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마한은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있었잖아. 그 지역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한 토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런 학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학문은 어떤 결론을 내려면 쭉 설명해서 제3자 누가 보더라도 맞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 마한 지역은 뭐 경기 충청 전라에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마한 토기야. 이렇게 하는 아무런 국제적인 이 학문 역사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갖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한진안 변환 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4세기 이후 토기들은 점점 신라백제 가야의 독특한 모양으로 발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마한진안 변환의 토기라고 무슨 근거, 객관적 근거 갖고 설명할 수 있느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초원이 뭐라 그랬어요? 마한은 고구려고 이 진안은 신라고 변환은 백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신라의 그 국제적 지식인 최초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최초원 틀렸어. 그러니까 마한은 백제야라고 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보면 기원전 뭐 2, 3세기죠. 마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마한은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9년에 망했다라고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관들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기원 후 3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마한토기라고 설명하면서 기원 후 거 기원 후 3세기 때 거까지도 마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백제와 관련된 마한은 서기 9년에 정확하게 망했고 그 다음에 서기 16년에 마한의 옛장수 주군이라는 인물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온조왕이 직접 그 군사 끌고 가가지고 다 죽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마한 안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백제가 이 전라도까지 그 당시에 이제 그 3세기에 지배했다라고 치면은 임나일본부를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야마도해가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뭐든지 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우리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BC 37년 고구려 건국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엔 그 태조왕 AD 121년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사이에 차이가 몇 년이 나요. 거의 한 150년 이상 동안 아무것도 안 써놨죠. 근데 이 시기에 보면은 고구려 모본왕이 서기 55년에 지금의 북경 지역인 어양 상곡 우북평을 공격하고 태원, 지금의 산사성 태원을 공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조왕이 요서 지역에 10개 성을 쌓아가지고 한 나라의 공격에 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얘기는 다 빼놓고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순론에 따라서 그 모본왕이 어양 상곡 우북평 태원을 공격했다는 기록이나
태조대왕이 요서 지역에 10개 성을 짜갖고 한나라 군사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못 믿지, 그건 과장된 거야 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줄이랑 두 번째 줄을 읽어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태어난 주몽이 세운 나라입니다. 비록 홍강과 압록강 근처에서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고구려가 홍강, 압록강 근처에서 이제 건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건국을 했다는 건데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가 이제 졸본이거든요. 그 졸본에 대한 위치 사료를 나타나는 기록이 뭐냐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동군 무려연에 있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나라 때 음으려산에 있던 곳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경의 동쪽에 있다라고 그래요. 요나라 동경의 동쪽. 요나라는 이제 행정구역 체제를 오경제도 체제를 써가지고 상경, 남경, 중경, 동경, 서경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거기 동경의 위치가 지금 요동반도에 있는 요령성 요양이거든요. 요나라 때 음으려산이라고 분명히 이제 사료에 적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음으려산은 지금 요서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요하수 쪽에 있고, 그러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의 이제 정치사나 이제 영역사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구려의 이제 졸본이 세운 홀송골성을 갖다가 지금 환인의 오냐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했나, 다 일본인들이 설명한 걸 갖다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송골성을 한번 가보면은 그거 올라가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 초기도 없지가 그래가지고 쉬자마자 이제 망하는 이야기고, 사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고려 사람들이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이제 뭐 박종 박사가 설명한 거에 하나 덧붙이면은 그 요나라 동경에서 서쪽으로 하루 이틀 더 가야 된다. 그 요나라 동경이 어디냐? 지금 뭐 중국 학계에서는 요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요양까지 요나라가 왔는지 이것들을 검증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요양이라고 쳐도 요양에서 서쪽으로 하루 이틀을 더 가야 고구려 초기도읍지가 된다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딱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삼국사기가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환인 오냐산성 거기가 고구려 초기도읍지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고대사에 대한 모든 이슈 비정은 일본인들이 반도사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반도에 가깝게 고구려도 설명해 놓은 걸 갖다 지금까지도 따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고구려 최대 영역은 북으로는 오늘날의 중국 요령성과 길림성, 남으로는 한반도 중부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광개토대왕 비문 크게 해놨잖아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염난소까지 갔다라고 돼 있어요. 염난소는 다 내몽골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땅을 확장했다고 해놓고 결국 보면은 또 요능성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럼 고구려 사람들이 원래 거기 그 요능성까지밖에 못 갔는데 뭘 땅을 확장했다고 광개토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저기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분명히 이제 내몽골까지 다 그 간 거로 설명돼 있는데, 이때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축소로 해놓고 나서는 요능성과 길림성 일부 차지했는데 뭐가 고대 동북아시아의 강한 나라예요. 그 강한 나라는 그 정도 차지했으면은 앞뒤가 다 안 맞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백제연표를 보면은 백제 건국은 여기에다가 삼국사기라고 써놨죠. 그 뭐냐면 삼국사기에 나와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우리는 안 믿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왕 이름이 고유왕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순론에 따라서 원래는 이 근초고왕부터 이 백제가 건국했다. 근초고왕이 사실상 백제의 건국왕이다라고 써놓다가 이병도 박사가 조금 한 100여 년 끌어올려가지고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고유왕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병도로부터 3, 4세대 이 학자들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왕 주기했다는 것도 틀렸다. 근초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라고 다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 홍익대학교 김태식 교수 같은 경우는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라고 하는 거는 후대인들의 고유왕 중수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백제의 발전 정도는 더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서울교육대학교 임규환 교수하고 토론했잖아요. 국회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에서. 거기에 제가 이제 삼국사기 초기로 불순론 이야기한 걸 갖다가 하니까 임규환 교수가 삼국사기 초기로 우리 부인 안 합니다. 다 저도 사실로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분쯤 있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고유왕 때 백제가 율령 이런 걸 해가지고 관복을 제정한 걸로 백제가 건국됐다고 하는 거는 후대인들의 고유왕 중수관념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백제의 발전 정도는 더 늦춰 봐야 할 것이다. 그걸 갖다 보여주면서 그때 의원이 임기환 교수에게 이 내용은 뭐냐 하니까 그거는 학계의 견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자기는 다 인정한다 그래 놓고 나서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라고 해도 벌써 200년 역사를 깎아내린 건데 그걸 갖다 근초고왕 때 한 걸로 300년 역사를 깎아내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병도 네가 뭔데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이 근초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라 그런 걸 이병도 네가 뭔데 다시 이걸 100년 정도 끌어올려가지고 고유왕 때 건국됐다 그래.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이 한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걸로 지금의 이제 무서운 아이들의 바로 윗세대 역사학자들이 다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대일항전기 때 일본인들이 조작한 역사를 다시 가고 있는 중요해요. 지금 돌아갔죠. 가야가 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한 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도 정확히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삼국사기에 서기 77년에 가야와 신라가 전쟁한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가야 지역에서는 신라 토기와 다른 가야 토기가 1세기 토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 사료나 그다음에 고고학 사료로 볼 때 가야가 1세기에 존재했다는 거는 건국했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기 우리는 못 믿어라고 하고 5세기 이후부터는 대가야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제 5세기 무렵에 가야가 어떤 국가 형태를 갖췄다라고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예요. 42년에 가야 성립. 그래서 수로왕 주기 금관가야 건국 해갖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삼국유사 써놨는데 이 삼국사기에도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도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써놔갖고 삼국사기는 빼놓고 삼국유사만 써놓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은 안 써놓고 삼국유사만 써가지고 가야의 건국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관가야란 용어는 1차 서류에 전혀 나오지 않는 용어를 갖다가 또 써놓고 있는 거죠. 흔히 이제 가야를 철의 왕국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갑옷이라든지 이게 투구라든지 뭐 철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반드시 써놔야 될 설명이 일본의 철왕가의 발상지라고 하는 일본 큐슈 남부의 남동쪽에 이제 미야자키현의 사이토바루 무덤군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일본 왕가의 뿌리라고 해요. 거기가 이제 3세기 말부터 한 6세기 때까지의 무덤인데 거기에서 출토된 당시 일본 왕실의 뿌리라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그 철모 투구와 그다음에 이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투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란 야마도에란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가지고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에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전혀 이제 아까 백제관에서도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료에 보면은
그 중국 사료 여러 사료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백제는 요서를 차지해가지고 요서군과 진평군을 설치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그 백제가 직접 행정구역 군을 설치한 이름이 한 10개 정도가 군 이름이 나오는데 다 중국 사료에 나오는데 그런 건 여기에 전혀 안 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갖다 그런 지도를 그려놔가지고 백제가 대륙에도 있었고 일본 열도에도 있었고 일본의 야마도해가 처음에는 가야계로 4세기 무렵 시작했다가 이제 5, 6세기 무렵에 나라 오사카 부근의 나라 위역으로 건너가서는 이제 백제기가 주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백제의 제후국 양서에 나오는 담로 중에 하나를 야마도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그런 얘기까지 써주기를 바라는 거는 식민사학계에 너무 우리가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 대호각성하고 하면 모를까 그것까지 무리지만 최소한 일본 왕실의 뿌리라고 하는 데서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투구 철모와 똑같은 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가야본성전이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야를 뭐 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전을 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가야의 귀걸이가 일본 열도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의 시작 자체가 야마도의 시작 자체가 그 가야계가 건너가가지고 시작한 거를 갖다가 다 빼놨죠. 신라는 서기전 57년에 건국되었다. 작은 나라 진안의 작은 나라들이 하나인 사로국을 모태로 성장했다. 그렇고 나서 4세기 중반에 고대 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4세기에 건국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세기에 네모랑 때 건국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뜨는 게 보면 6세기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6세기에야 나라가 됐다,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은 북쪽으로 함경도, 서쪽으로 한강 유역까지 뭐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진흥왕 제위가 540년에서 576년이잖아요. 요걸 갖다 이제 우리 한번 저쪽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신라 지도 한번 가지고 설명해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도를 보면 통일신라라고 해놓고 요 대동강 남쪽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진흥왕 때 함경도까지 올라갔잖아요.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영토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남북 통일했다고 자랑했는데 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로 줄어들었으면은 이걸 통일이라고 얘기하냐 하는 거죠. 태종무열왕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가 해 장태종을 만났을 때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은 패강이 남은 신라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패강을 갖다가 대동강이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신라는 그 당시에 당연히 고구려 강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신당전쟁, 당나라 나중에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요 땅 가지려면은 뭐 전쟁을 뭐하러 해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할 때 매소성 전투라는 데가 그 이제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서 당나라가 이제 쫓겨나는데 그 매소성을 갖다가 지금의 이쪽 그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전리 산성이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 매소성을 기록한 그 삼국 사기를 보면은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그래서 신라가 공격해서 이기고 말을 갖다가 3만 380피를 획득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리 산성은 당나라 군사 20명이 주둔하고 그다음에 말이 3만 필 이상 먹일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의 연천의 대전리 산성 가보면은 20만 명이 아니라 2,000명 주둔하기 힘들어요. 말도 3만 필이 아니라 30필을 먹이기 힘들어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20만 명이란 건 과장됐다. 이제 사료를 가짜로 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국의 동북공정하는 학자들이 이 남한 학자들이 보니까 완전 자기네보다 더 동북공정이네 해가지고 한중 같이 한국 학자들하고 중국 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저건 기사가 조작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경인데 그 뭐냐면 신당 전쟁의 장소는 다 이 만주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당나라에서 안동도읍으로 세우잖아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안동도읍을 평양이라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 안동도읍가 있던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성 창녀 그쪽이니까 거기까지밖에 당나라는 하북성 저쪽밖에 이제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신라의 진성왕이 최추원에게 양위표를 써서 당나라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신라의 서쪽 광역은 옛 고죽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죽국이 지금 하북성 노령현 그 일대예요. 이쪽 일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발해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발해하고 강역이 어디까지 국경을 맺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아직 이번에 연구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쭉 한 게 뭐냐면 요 일대에 이제 발해에 정예공준이 이제 무덤들이 나오니까 이 왕족들의 무덤이 나오는 곳은 곧 이제 발해 땅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썼지 않았느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신라가 발해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수백 리 땅은 계속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가 여기까지 온 걸로 해놨는데 그나마 옛날에는 여기가 발해가 여기 요동반도도 못 먹고 요렇게 그렸다가 요즘 이제 논란 제기되니까 그나마 이제 그 여기까지는 그린 걸로 돼 있는데 중국 사료에 보면은 발해하고 당나라하고 지금의 하북성 지금의 현재 산해관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싸운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엔 요렇게 그려놨다가 그다음에 계속 이 중국 이쪽하고 싸운 기록들이 나오니까 요만큼 온 건데 그러니까 가장 여기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결국 여기를 중심으로 봐서 여기가 중경이고 여기는 서경이라는 거고 동경이라는 거고 남경이라는 건데 그냥 다 갖다 찍는 거지 한국학자들은 이 근거가 전혀 없어요. 발해하고 신라의 국경 지역이 니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진흥리자 써가지고 현재 니하란 지명은 하얼빈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여기에 무슨 니하가 있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냐면 이 신라가 통일했는데 진흥왕 때 이미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건 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줄어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거는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협약 맺기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은 패수 이남은 신라가 다스려라 한 그 패수를 갖다 대동강이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근데 패수는 다 이쪽에 있는 땅이지 이 사료로 보면 패수 대수 이게 다 나중에 그 백제 건국할 때 하북성에서부터 올 때 건넜던 땅이지 전혀 이 대동강은 아닌 거예요. 자 고려 초의 영토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왕건 건국대의 영토가 어딘가 그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주에 보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대조 요 나라에서는 압록까지를 고려 땅으로 하자. 그러고 우리 태조께서는 마헐탄까지가 우리 강토다라고 하는데 마헐탄은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 나라에서 고려이나 강역은 압록까지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압록이 지금 그 압록이 이 현재 압록강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저 요하를 가지고도 또 압록이라고 했으니까 그 요하를 뜻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는 고려 초기 강역은 완전 거짓말이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천리장성 자체도 고려는 그런 천리장성 자체가 있지를 않고 쌓으려면 여기에 뭐가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천리장성을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화주를 갖다가 화주에 천령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령을 여기에다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려놓은 이건 다 뭐냐면 우리 측의 고려사 저료 조선왕조 실록 그다음에 중국의 원사, 명사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들이고 다 이병도가 존경한다는 쯔다 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그다음에 신석호가
신석호가 역사 왜곡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만희 휴류 요 세 사람이 반도사관에 의해서 고려 강역을 왜곡한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따라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거 보면 참 형편없는 나라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고려 강역은 여기로 윤관 구성을 갖다 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가 그 윤관이 올라갔고 그래서 거기에 고려 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웠고 그래서 고려의 동계는 고려사 지리지 동계조에 보면은 그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포항 근처를 갖다 동계 남쪽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80년 동안 공엄은 둘째치고 삼척은 최소한 강원도 여기 그려놔야 되는데 이 포항 근처에다가 그려놓고 여기를 삼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동계는 삼척에서부터 저쪽에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고 그다음에 천령을 갖다 여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천령은 지금의 심양 남쪽에 봉지포가 있던 지역이 천령이고 거기까지가 고려의 강역이다라고. 아니 이 지도에 의하면 통일신라는 요만큼이고 고려는 요만큼이고 그다음에 조선 때 비로소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통일신라 때도 간도는 우리 거 아니었고 고려 때도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게 아니었는데 간도를 뭐 우리 게 아닌 땅을 갖다 일본이 왜 팔아먹고 청나라는 우리 게 아닌 걸 갖다가 왜 이제 만주철도 부설권하고 무슨 탄광 개발권을 갖다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걸 갖다가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직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진짜 이건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지 이게 정상 학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 형편인 겁니다. 이런 지도를 갖다 놓은 거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한 명칭은 쇼다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 휴류 기념 이 박물관 이렇게 하면 맞죠. 거기다 이병도 신석호 기념박물관 하면 맞는 거지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써가지고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민왕이 수복한 지역을 여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라고 나오는데 공민왕이 그 당시에 제2 개경에서는 기철일 땅을 갖다 주륙하고 그다음에 2명의 장수를 보내가지고 한 장수는 압록강 서쪽 팔참을 공격하게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이쪽에서 서쪽을 공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천이 가담해 갖고 두만강 북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압록강 북쪽은 계속 고려 땅이었다가 원나라 때 최탄이라는 민족 반역자가 이 땅을 갖다가 원나라에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설치한 게 쌍성 총관부예요. 그래서 그게 만 98년인데 그래서 공민왕이 100년 만에 이쪽 땅을 만주 그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 그쪽 땅을 갖다가 공민왕이 100년 만에 수복을 했는데 공민왕이 여기를 수복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거짓말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전 세계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오는 한류 때문에 찾아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형편없나라고 그 나라 돈으로 현전하고 있는 거지.